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한국은 비가 많이 왔으며 앞으로도 각종 태풍으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해와 관련해서 한국 군인들의 활약이 담긴 모습들이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공병대가 만드는 다리인 장관 조립교를 보고 극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유튜브나 각종 밀리터리 관련 채널에서 그들은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당장 가서 그들의 작업 장면을 보고 싶다는 등 저 다리를 사람 손으로 짓는다는 것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이는 해외 네티즌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기 위해서 한국의 육군 장병들은 간편 조립교 건설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장관이 아닌 간편 조립교라고 해도 육군이 흘린 땀으로 주민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장관 조립교 공병이 얼마나 대단한지 뒷부분에서 살펴보고 우선 지방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면요, 바로 강원 인제군 산골마을의 유일한 다리가 이번 폭우로 내려앉아 주민들이 고립 생활을 이어가자 육군 3군단이 12일 임시 교량을 설치한 것입니다. 인제군 서하면 천도리를 흐르는 인북천은 지난 5일 집중호우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져 하천 건너편 마을을 잇는 양지교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일명 양지말로 불리는 천도 1, 2, 5반을 오가는 차량이 전면 통제돼 주민들은 이날까지 고립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21가구 42명이 사는 양지말은 대부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추와 옥수수 출하 시기에 다리가 내려앉아 한 해 농사를 공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가축사료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마을 내 축산 농가에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육군 3군단은 작전 지역 내 마을 주민들을 돕고자 무너진 다리 위로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지원에 나섰습니다. 육군 작전용 교량인 간편 조립교를 내려앉은 양지교 교각 위로 구축해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3군당 공병 여단 장병 70여 명은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교각을 들어 옮기고 고정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 다리는 최대 24톤까지 견딜 수 있어 농축산 차량이 맘 놓고 마을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립됐던 주민들은 다리를 놓아준 육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지말 이장 박상영 씨는 차가 오갈 수 없어 주민 불편이 여간 아니었고 농사까지 공칠 상황이었다며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장병들이 다리를 놓아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량 구축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대현 중령은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차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군은 길이가 52m에 이르고 가설에 필요한 인원과 시간이 더욱 단축되는 신형 전술 교량을 2024년 이후부터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시에 군의 완벽한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관 조립교를 세우는 육군들은 보기보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원래 전쟁 시에 퇴보를 확보하거나 끊어진 다리를 신속하게 복귀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인데 6.25 당시 우리나라의 다리가 곳곳에 파괴되어 퇴로가 막혔는데 미군이 신속하게 투입한 장비로 현재까지도 쓰이는 일종의 재래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했을 때 2차 대전 때 쓰던 장관 조립교를 다시 활용해서 강을 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역시 많은 다리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미 육군이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장관 조립교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조립된 다리들은 아직까지도 이라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모듈을 일일이 군인들이 수동으로 조립하게 되어 있는 점입니다. 모듈당 무게는 260에서 300kg가량으로 사람이 들기에는 매우 무거운 중량으로 보통 4명 이상의 장병이 붙어서 동시에 호흡을 맞춰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병대원들은 보통은 안전 제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매우 긴장된 가운데 합을 맞춰 모듈을 옮기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특히 장관 조립교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는 곧바로 대형 사고로 연결되므로 그 무엇보다 긴장된 작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작업 프로세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용되는 것은 오직 군인들의 몸과 집중력이라고 할 정도로 100% 육체 노동입니다. 또한 다른 군대 보직에서 간혹 볼 수 있는 병장들이 잠시 뒤로 빠져서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고참 병장들은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신참들에게 바짝 군기가 들도록 으름장을 놔야 하죠. 이 작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동안에 무슨 사고가 났었는지 상세히 후임병들에게 얘기해줍니다. 무겁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 손을 놓치게 되면 즉시 극단적인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보통 적이 교량을 폭파해
파괴됐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이 됩니다. 작아 보이는 연결 핀이라도 5kg 내외로 무겁고 동시에 잡아당기고 미는 동작까지 구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호흡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 조립교 훈련은 연중 여러 차례 반복을 하여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 조립교는 전시 상태를 가정해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는 다리이므로 수십 톤의 탱크가 지나갈 다리를 불과 1시간 내에 만들 정도로 숙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 철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무쇠들을 만지고 직접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조립이 완료된 장관 조립교는 장갑 전투 도저가 직접 교량을 밀어내면서 다리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과거 많은 공병대원들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직접 다리를 밀어 반대편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수작업을 통해 교량이 만들어지니 그야말로 군인의 땀으로 지어진 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공병대에서 장관 조립교 훈련에 한번 참여한 군인들은 그 다음 훈련이 제발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편 농담으로 온라인상에서 꿀보직인 장관 조립교 공병대로 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공병대에 지원하면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니 반어적으로 꿀보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공병대에서 민간 지원을 많이 나가 소위 삽질을 하는 경우가 군생활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제대하자마자 공사판에 뛰어들어 노가다 일을 통해 꽤나 돈을 벌기도 했다는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어진 장관 조립교는 실제로 진짜 다리와 같은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강철로 이루어졌기에 내구성과 지속성에서 기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이 수해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매우 신속하게 다리를 만들어 오랜 기간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장관 조립교를 조립하고 제대한 사병들의 각종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난이도가 너무 높은 데다가 부상의 위험이 커서 재래식과 같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편 조립교의 경우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등이 들어가 상당히 경량화되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위험을 비롯해 고되게 다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여전히 장병들에게 너무 과한 임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군납 비리를 보면서 막대하게 세워나간 국방비가 군 현대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최근 육군장병 월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군인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에서 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 3천원으로 올해 월급 54만 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2022년 67만 6천원으로 오른 뒤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돼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간 뒤에 일부 네티즌들은 1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세금이 그만큼 투입된다는 것인데 군인에게 너무 과도하게 지급된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 군입대하는 청년들은 그렇게라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군대에서 겨우 10,000원 남짓 돈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어떻게 100만원을 많다고 할 수 있느냐, 155mm 포를 들고 산을 올라봐야 알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아무리 100만원, 심지어 몇 배인 수백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안 할 것이라며 군인들이 그에 합당한 월급을 갈수록 받게 되길 바란다는 격려의 글들이 이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올해도 공병대의 다리를 비롯해 어김없이 대한민국 군인들의 활약은 나라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직업군으로 소방수와 경찰 그리고 군인을 꼽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추앙받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급을 비롯해 많은 처우 개선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군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가 방역과 관련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대응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청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이 사실을 발표하자 초대청장이 누가 될 것인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대응을 주도하고 있고 국민 신뢰도가 높은 만큼 오히려 다른 인사가 청장에 오르면 논란이 커질 수 있죠. 모두 예상대로 정부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인원은 기존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어나고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만 384명에 달하게 됩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역할도 광범위하게 됩니다. 감염병 대응에만 주력하던 기존 역할에서 감시와 조사 분석, 위기 대응, 그리고 예방까지 감염병의 전 주기를 관리하게 됩니다. 종합상황실이 신설돼 감염병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위기 대응 분석관도 신설돼 정보 수집과 예측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립감염연구소가 신설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임상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 등을 보강합니다. 그리고 기존 국립보건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R&D 전략을 수립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백신의 수급과 안전관리, 의료감염 등을 감시하는 의료안전예방국이 신설되고 생활 속에서 건강위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건강위해 대응관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네요. 그동안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질병관리 체계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 되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의 저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의 행보는 더 탄탄하겠죠? 정청장의 내정과 더불어 코로나에 대응해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코로나19의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GC 녹십자가 개발 중인 혈장 치료제는 이날 임상시험용 2차 혈장제제 생산을 개시해 10월 중순 공급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발빠른 행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국내 경증 환자 대상 임상 일상은 지난 8월 25일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환자를 모집 중입니다. 식약처에서 233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 중으로 9월 중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경우 지난 7월 17일 국내 임상 일상 계획을 승인받았고 이후 일상 결과를 분석 중입니다. 7월 29일에는 영국에서 임상 일상을 승인받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날 양산에 나설 항체 치료제의 개발사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인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전날 식품의약품안정처가 개최한 2020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5월 임상 3상이 끝나면 코로나 치료를 위한 항체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 필요한 수량만큼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달부터 선행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하는 계획을 세웠고 계획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이달 말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이상 임상시험 결과가 안전성에서 탁월하게 나오면 연말쯤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 치료제가 꼭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유력한 치료제로 불렸던 렘디시비르는 효능에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렘디시비르를 투약한 국내 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약은 미국 길리어드가 개발한 세계 최초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지난 7일까지 49개 병원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환자 274명 중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부작용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백신 중에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포드대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백신이 가장 상용화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나타나 임상시험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의학 전문지 스태트가 긴급하게 전한 것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인 임상시험 참가자 한 명에게서 심각한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 임상시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다만 임상시험 중단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자체의 결정인지 영국 보건당국의 지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언제 나타났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아스트라제네카도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임상시험 중단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임상시험 중 알 수 없는 질병 가능성이 나타날 때마다 일상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이다. 현재 조사 중에 있지만 임상시험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일단 조처를 취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장에 스태트는 다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 중단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시험 중단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한 소식통은 이번 부작용이 아스트라제네카뿐 아니라 다른 제조사의 백신 임상시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는 모두 9개입니다. 이 가운데 시험이 중단된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말 미국에서 3상 시험을 시작했고 앞서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병행해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백신과 관련한 희소식을 알려온 글로벌 제작사도 있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입니다. 바이오엔테크의 최고 경영자는 10월 중순이나 11월 초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백신은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이 백신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안전한 제품을 가졌고 효능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규제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속하게 내줄 것으로 생각한다. 바이오엔테크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상시험 중에서 젊은 층과 노년층 모두 항체 수준이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최소 수준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이 백신은 올해 말까지 1억 회분을 우선 공급하고 내년 최대 13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화이자와 1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공급 협상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